야담 황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한 교수가 한밤중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연화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이 칼을 휘두르고 있었지요. 그 순간 문이 박살나며 누군가 뛰어들었습니다. 누가 감히 아씨를 해치려 드느냐? 바보 막돌이었습니다. 하오나 그 모습은 평소의 어리숙한 바보가 아니었지요. 번개같이 움직이며 자객의 칼을 빼앗더니 단숨에 제압해버렸습니다. 누구냐 내 놈은? 자객이 떨며 물었습니다. 막돌이는 차갑게 웃었지요. 이도겸이다.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막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바보였던 그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 기이한 밤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석 달 전 가을날이었습니다. 숙종대왕이 다스리시던 시절, 경기 남부의 작은 고을에 몰락한 양반가가 있었지요. 한때는 300석지기 논을 거느렸으나 이제는 기와집 하나만 겨우 남은 처지였습니다. 그날 아침 기름진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최참봉이 찾아왔습니다. 애기씨,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네. 안채에 앉은 연화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나쁜 소식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관아에서 자네 집 토지를 환수하기로 했네. 기와집까지 몰수될 게야.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최참봉은 마당을 가리키며 비웃었지요. 저 바보 머슴 하나만 내게 넘기게. 그럼 내가 관아를 설득해 기와집은 지켜주지. 연화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보 막돌이가 비지를 하다가 넘어져 헤헤 웃고 있었지요. 사람과 집 중 하나를 택하라는 말씀입니까? 최참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안에 답을 주게. 막돌이는 고을에서 소문난 바보였습니다. 5년 전 눈 내리는 겨울밤, 쓰러져 있던 것을 늙은 노복 덕삼이가 데려왔지요. 밥 주세요. 겨우 이런 말만 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지요. 하오나 힘은 세어서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일은 잘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혀를 찼지요. 몰락한 집안이 바보까지 먹여 살리니 더 망하는구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덕삼이는 막돌이가 혼자 천자문을 읊은 것을 목격했지요. 천지현황, 우주홍화. 깜짝 놀란 덕삼이가 다가가자 막돌이는 황급히 바보 흉내를 냈습니다. 저기, 물. 덕삼이는 그날 이후 막돌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오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최참봉이 떠난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와집을 지킬 것인가, 막돌이를 지킬 것인가. 촛불을 켜고 앉아 생각에 잠겼지요. 그때 창밖으로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헛간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한밤중에 막돌이가 무얼 하고 있는 것일까? 연화는 옷을 여미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헛간으로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 연화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막돌이가 땅바닥에 복잡한 그림을 그리며 또렷한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뒷산의 기운이 서쪽으로 흐르고 동쪽 샘이 막혀 있구나. 이것은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로다. 평소에 더듬거리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선비의 그것처럼 또렷하고 낮은 목소리였지요. 10년 전 이 집의 운을 끄는 자가 누구인지 알겠구나. 최참봉, 바로 내 놈이로구나. 연화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막돌이가 고개를 돌렸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막돌이는 황급히 그림을 지우며 다시 바보의 말투로 돌아갔습니다. 아씨, 밤이라서. 연화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막돌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또렷한 목소리였지요. 용서하십시오. 아씨. 하오나,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아씨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진실을 말하거라. 막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참봉이 소인을 찾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바보로 살아온 것은 목숨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최참봉이 너를 얻으려는 이유가 소인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죽이려 하느냐? 막돌이는 대답 대신 물었지요. 아씨께서는 어찌하여 소인을 택하시렵니까? 대대로 내려온 기와집을 버리고 말입니다.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은 언제든 다시 지을 수 있으나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내리신 것이기 때문이다. 막돌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최참봉을 다시 불렀지요. 결정을 내렸습니까? 최참봉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연화는 바른 자세로 앉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막돌이를 택하겠습니다. 최참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기와집을 버린다고? 그렇습니다. 미쳤구나. 대대로 내려온 집안을 바보 하나 때문에. 연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팔아 집을 지키느니 차라리 거리에 나앉겠습니다. 최참봉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요. 좋네. 후회하지 말게. 사흘 후 관아의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토지는 모두 몰수, 기와집까지 관아 소유가 되었지요. 한 달 안에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기와집 대신 바보를 택했다지. 완전히 미쳤구먼. 거리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오나 연화는 고개를 들고 걸었지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막돌이는 헛간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씨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지요. 하오나 막돌이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아씨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이지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밤, 안채 지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딸깍, 딸깍, 딸깍. 마치 누군가 기와장을 하나씩 세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연화가 밖을 내다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지요. 둘째 밤, 마당에 우물물이 시뻘겋게 변해 있었습니다. 덕삼이가 두려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씨, 이것은 피입니다. 연화가 우물을 들여다보니 정말 핏물이 고여 있었지요. 셋째 밤, 사랑채 문에 핏빛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바보를 택한 자, 바보의 운명을 맞으리라. 고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참봉이 무당을 시켜 저주를 건 게야. 저주받은 집안이구먼. 연화는 두렵지 않은 척했으나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오나 넷째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지요. 우물물은 맑게 정화되어 있었고 문의 핏빛 글씨도 깨끗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지붕의 이상한 소리도 멎었지요. 연화는 문득 막돌이를 떠올렸습니다. 헛간으로 가보니 막돌이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부적이 가득했고 온몸에 상처가 나 있었지요. 내가 한 것이냐? 막돌이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소인이 아씨를 지켰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막돌이가 밤새 저주와 싸웠다는 것을 말이지요. 연화는 막돌이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고맙다. 아씨를 위해서라면 소인의 목숨쯤이야.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연화와 막돌이는 은밀히 만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헛간에서 둘은
옛 문서를 뒤졌지요. 막돌이는 이제 바보 흉내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씨, 10년 전 이 집안의 동쪽 샘이 막힌 것이 모든 화근입니다. 샘이 막히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풍수로 보면 샘은 집안의 재물과 생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샘을 막고 서쪽의 배수로를 뚫어 기운을 빼앗았습니다.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10년 전 최참봉이 이웃 땅을 헐값에 매입했던 때였지요. 증거가 있느냐? 막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둘은 밤마다 최참봉의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밤, 막돌이가 최참봉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는데 성공했지요. 그곳에서 놀라운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풍수사에게 준 돈의 증표였습니다. 기와집의 동쪽 샘을 막고 기운을 끊으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지요. 막돌이는 문서를 훔쳐 연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최참봉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오나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기와집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지요. 연화는 짐을 꾸리며 작은 보따리 하나만 챙겼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막돌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씨, 소인에게 한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냐? 동쪽 샘을 다시 뚫고 서쪽 배수로를 막으면 이 집안의 기운이 돌아올 것입니다. 연화는 놀랐습니다. 허나 이미 집은 관아 소유가 아니냐? 그래도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기운이 돌아오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은 그날 밤부터 몰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동쪽 샘을 파헤치고 서쪽 배수로를 메웠지요. 힘든 작업이었으나 둘은 밤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어느 순간 막돌이가 삽을 놓고 쓰러졌습니다. 괜찮으냐? 연화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막돌이는 힘없이 웃었지요. 괜찮습니다. 잠시 쉬면 됩니다. 연화는 자신의 적삼을 벗어 막돌이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막돌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소인이 감히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소인을 믿어주십니까?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내 눈을 보았을 때 알았다.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막돌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인은 평생 아씨만을 섬기겠습니다. 사흘 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쪽 샘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였습니다. 병석에 누워 계시던 부친이 일어나신 것이지요. 물을 다오. 저 샘물을 마시고 싶구나. 3년 만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샘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부친은 물을 마시더니 안색이 좋아지셨지요. 이상하구나.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 이 소문은 금세 고을에 퍼졌습니다. 기와집에 샘물이 다시 솟았다지. 병자가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몰려들었지요. 최참봉은 이 소식을 듣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샘을 다시 뚫었단 말인가. 최참봉은 급히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판관날이 저 기와집 사람들이 관아 소유의 땅을 훼손했습니다. 하오나 판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샘을 뚫은 것이 무슨 죄가 되는가? 오히려 땅의 가치를 높인 것 아닌가? 최참봉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밤 최참봉은 비밀리에 자객을 불렀습니다. 저 집 규수를 해치워라. 조용히, 흔적 없이.
자객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지요. 한편 연화는 부친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막돌이, 내 덕분이다. 막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께서 소인을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하오나 둘은 몰랐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안채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한밤중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이 칼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지요. 으악! 연화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자객의 칼이 내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문이 박살나며 누군가 뛰어들었습니다. 막돌이었습니다. 하오나 그 모습은 평소의 어리숙한 바보가 아니었지요. 번개같이 움직이며 자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자객이 주먹을 날렸으나 막돌이는 가볍게 피하며 반격했습니다. 단 3초 만에 자객은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막돌이는 떨어진 칼을 주워 자객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누가 보냈느냐? 자객은 떨며 대답했습니다. 최참봉이. 무슨 명령을 받았느냐? 규수를 죽이라고.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최참봉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막돌이는 자객을 포박하고 연화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씨,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 있느냐? 막돌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의 본명은 이도겸입니다. 이도겸, 15년 전 멸문당한 이씨 가문에? 막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인은 영모로 몰려 멸문당한 이씨 가문의 마지막 후손입니다. 덕삼이 어른이 그날 밤 소인을 업고 도망쳤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 바보로 살아왔습니다. 연화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최참봉이 너를 찾아 헤맨 이유는? 소인의 가문을 멸한 자가 바로 최참봉의 형 최대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덕삼이를 불렀습니다. 덕삼이 어른,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덕삼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헛간으로 가시지요. 헛간의 낡은 기둥 속에서 덕삼이는 천으로 싼 물건을 꺼냈습니다. 족보였습니다. 이것은 이씨 가문의 족보입니다. 소인이 15년 동안 숨겨왔습니다. 연화는 족보를 펼쳤습니다. 이도겸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지요. 15년 전 그날 밤 도련님의 아버님께서 소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 목숨만은 지키라고. 덕삼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인은 도련님을 업고 밤새 달렸습니다. 추격자들을 피해 이 고을까지 왔지요. 그리고 우연히 아씨 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셨습니까? 막돌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하오나 목숨을 지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감의 눈과 귀가 온 나라에 퍼져 있었으니까요. 연화는 족보를 들고 이도겸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으로 내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 하오나 이도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위험합니다. 최대감이 아직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숨어 살 것이냐? 이도겸은 연화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소인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최씨 형제를 모두 무너뜨릴 계획이 말입니다. 연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말해보거라. 나도 함께하겠다. 이도겸은 미소 지었습니다. 최참봉이 10년 전 우리 집안의 풍수를 해친 증거는 이미 찾았습니다. 이제 최대감이 영모를 조작한 증거만 찾으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찾는단 말이냐?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사흘 후 연화와 이도겸은 몰래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덕삼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너무 위험합니다. 최대감의 세력이 한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가야 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 법이지요. 연화는 남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규수가 한양까지 가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이지요. 이도겸도 선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둘은 밤중에 몰래 고을을 빠져나갔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 길이었지요. 길을 가는 동안 이도겸은 연화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인의 아버님은 병조판 서셨습니다. 청렴결백하신 분이셨지요.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왜 그러하였느냐? 최대감이 군사 물품을 빼돌려 사복을 채우고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이를 고발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대감이 먼저 손을 쓴 것입니다. 영모를 조작하여? 그렇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고 증거를 조작했지요. 하룻밤 사이에 우리 가문은 멸문당했습니다. 연화는 이도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 이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씨께서 소인을 믿어주셨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한양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한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작은 주막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이도겸은 옛 아버지의 부하였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30대 중반의 무관이었지요. 도련님, 살아 계셨습니까? 무관은 눈물을 흘리며 이도겸을 맞이했습니다. 김 장군, 오랜만이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판서님의 원수를 갚을 날을 말입니다. 김 장군은 은밀히 증거를 모아왔다고 했습니다. 최대감이 조작한 증거 문서의 원본을 찾았습니다. 그가 매수한 증인의 명단도 있습니다. 어디 있소? 비밀 장소에 숨겨두었습니다. 하오나 혼자서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최대감의 밀정들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화가 나섰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규수께서 어찌? 저는 이미 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도겸은 걱정스러웠으나 연화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와 김 장군은 최대감의 옛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 지하에 증거가 숨겨져 있었지요. 하오나 저택은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연화는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를 찾았을 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거기 누구냐? 최대감의 신복이었습니다. 연화는 순간 칼을 빼들었지요. 위기일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신복이 칼을 빼들며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침착하게 남자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새로 온 하인입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한밤중에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그때 김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이봐, 새로 온 놈, 내가 찾던 참이야. 김 장군은 연화를 끌고 가는 척하며 신복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신복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으나 김 장군의 위세에 물러났지요. 둘은 재빨리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캄캄한 지하실에는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증거 문서들이 가득했지요. 이것들입니다. 연화는 문서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위로 올라가는 순간 경비들이 몰려왔습니다. 도둑이다. 연화와 김 장군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담을 넘으려는 순간 화살이 날아왔지요. 연화의 팔을 스쳤습니다. 아! 김 장군이 연화를 안아 담을 넘었습니다.
간신히 도망쳤으나 연화는 부상을 입었지요. 주막으로 돌아오자 이도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씨, 괜찮다. 증거를 찾았다. 이도겸은 연화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하시다니. 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도겸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씨, 소인은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소인이 아씨를 사랑한다는 것을. 연화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안다. 내 마음도 같다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다음 날 이도겸은 증거 문서들을 검토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최대감의 죄를 낱낱이 밝힐 수 있습니다. 이제 어찌할 것이냐? 왕께 직접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이도겸은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15년 전의 억울한 죽음, 최대감의 조작된 증거, 그리고 새로 찾은 진실을 낱낱이 적었지요. 연화는 옆에서 붓과 먹을 갈아주었습니다. 상소문이 완성되자 이도겸은 궁궐로 향했습니다. 신문고를 치기 위함이었지요. 억울한 사연을 아뢰고자 합니다. 이도겸은 신문고를 쳤습니다. 관리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소인은 15년 전 억울하게 영모로 몰린 이씨 가문의 후손 이도겸입니다. 주위가 술렁였습니다. 이씨 가문의 후손이 살아 있었다니. 상소문은 왕께 올려졌습니다. 숙종은 상소를 읽고 깜짝 놀랐지요. 최대감을 당장 잡아오라. 최대감은 급히 궁으로 불려왔습니다. 왕 앞에서 최대감과 이도겸의 대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도겸은 증거 문서를 내놓았습니다. 최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매수한 증인들의 명단, 조작한 문서의 원본까지 모두 드러났지요. 숙종은 노하여 소리쳤습니다. 최대감, 내 죄를 알겠느냐? 궁궐은 술렁였습니다. 15년 만에 밝혀지는 진실 앞에서 모두가 숨을 죽였지요. 숙종은 증거 문서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최대감, 내가 감히 영모를 조작하여 충신을 죽였단 말이냐? 최대감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소신은 억울합니다. 그 문서들은 조작된 것입니다. 그때 김 장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신은 당시 병조판서 이대인의 부하였던 김철수입니다. 그날 밤을 증언하겠습니다. 김 장군은 15년 전 그날 밤의 일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최대감이 군사 물품을 빼돌린 것, 이대인이 이를 고발하려 한 것, 그래서 최대감이 영모를 조작한 것까지 말이지요. 또한 소신은 당시 최대감이 밀정들에게 내린 명령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 장군이 내놓은 명령서에는 최대감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씨 가문을 모두 제거하라는 내용이었지요. 숙종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 얼마나 흉악한 짓이냐. 최대감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도겸, 고개를 들어라. 이도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숙종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충신이었다. 짐이 미쳐 진실을 알지 못해 억울한 죽음을 막지 못했구나. 용서하라. 이도겸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숙종은 명을 내렸습니다. 최대감은 영모 조작죄로 귀양 보내고 관직을 모두 박탈하라. 또한 최참봉도 잡아들여 풍수로 남의 집안을 해한 죄를 물으라. 이씨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도겸에게 통정대부의 품계를 내린다. 궁궐 밖에서 기다리던 연화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것이지요. 며칠 후 고을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참봉은 관아에 끌려갔고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지요. 기와집도 다시 연화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보가 명문가의 후손이었다니. 기와집 아씨가 현명했구먼. 모두가 연화를 칭송했지요. 하지만 연화는 담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도겸이 한양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떳떳한 양반의 모습이었지요. 아씨, 아니 연화 아씨. 도련님, 이제 소인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떳떳하게 청혼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바보였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당신을 대하겠습니다. 둘은 서로의 손을 잡았지요.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진심이 담긴 혼례였지요. 고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바보를 택한 것이 아니라 진주를 택한 것이었구먼. 역시 아씨의 눈이 밝으셨어. 하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도겸을 택한 것은 신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저 사람의 목숨이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혼례 후 연화는 이도겸에게 제안했습니다. 기와집의 일부를 허물고 싶습니다. 이도겸은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제 다시 찾은 집인데. 연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은 그저 삶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담고 싶습니다. 이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담장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작은 연못이 만들어졌고 연꽃을 심었지요. 왜 연꽃입니까? 연꽃은 진을 속에서 자라나 맑고 깨끗한 꽃을 피웁니다.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 것 같아서요. 이도겸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씨, 아니 부인. 제가 바보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저를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게 보여준 용기와 정직함에. 두 사람은 연못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연꽃은 아직 피지 않았으나 싹이 올라오고 있었지요. 덕삼이는 자유의 몸이 되어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15년 동안의 은혜를 갚고 싶다는 이도겸의 제안이었지요. 부친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고 오라비도 과거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이도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바보로 산 것을. 이도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진정한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신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를 대해준 사람을 말입니다. 이듬해 여름 연못에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분홍빛 꽃이 피 아침 햇살에 영롱하게 빛났지요. 연화는 연못가에 앉아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자신을 떠올렸지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진실된 사랑과 정이었지요. 이도겸이 차를 들고 나와 연화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이냐 사람이냐 선택해야 했던 그날을. 후회하십니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만약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도겸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씨께서 저를 택해 주신 그날, 저는 비로소 진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아씨,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희 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아시댁 샘물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10년 만에 다시 뚫린 동쪽 샘물은 병을 낫게 하는 영험한 물로 소문이 났던 것이지요. 연화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물은 모두가 나눠 마시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며 물을 길어갔습니다. 예전에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지요. 하지만 연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양심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연화는 이도겸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 저희에게 아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도겸은 깜짝 놀라 연화를 안았지요. 정말입니까? 네,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둘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연화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지요. 이도겸은 아이를 안고 연못가에 섰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연이라 하겠습니다. 어머니처럼 진을 속에서도 맑은 꽃을 피우라는 뜻입니다. 연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부친, 과거에 급제한 오라비, 그리고 연화와 이도겸, 그리고 갓난아이까지. 부친이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야, 내가 그날 내린 선택이 옳았다. 집은 잃었으나 사람을 얻었고 결국 모든 것을 되찾았구나.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소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이도겸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소사는 평생 부인을 지키겠습니다. 부인이 소사의 목숨을 구해주셨듯이 소사도 부인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연못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연꽃은 이미 졌으나 내년 봄에 다시 필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인생도 연꽃과 같다는 것을 말이지요. 때로는 어려움의 진흙탕에 빠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뿌리를 내리면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꺾여도 굽히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연화는 몰락과 조롱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도겸은 15년 동안 바보로 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지요. 두 사람의 백절불굴 정신이 마침내 새로운 삶을 피워낸 것입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제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기와집 대신 바보 머슴을 택한 현명한 아씨가 있었단다. 왜 바보를 택했어요? 사람의 목숨이 집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 바보는 사실 바보가 아니었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화와 이도겸의 이야기는 이렇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기와집은 잃었으나 연화는 끝내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바로 사람의 목숨과 진실, 그리고 사랑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